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인들이 8.15 광복절 특별 사면과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경제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진했던 게임주들이 최근 한 달 새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 게임즈가 신작 출시와 블록체인 사업에 힘입어 신흥 강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올 상반기에만 14조 3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연간 적자액의 3배 규모로 비슷한 흐름이 하반기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폭우 침수차 피해로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액이 현재까지 1,5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풍수의 보험과 주택보험까지 감안하면 손해의 규모는 추가로 불어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증시 상황부터 진단합니다. 증시프리즘 배성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배 기자, 그렇게 큰 변동은 없는 시장이었습니다. 특별히 모멘텀이 될 만한 이슈가 없었죠? 그렇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혼조세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코스피는 보시다시피 2,500선을 어제 이어서 계속 유지를 했고요. 오늘은 기관의 어떤 매수세가 코스피에서 돋보였습니다. 오늘 유럽이 이제 러시아 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파이프라인 설치를 좀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에 천연가스 관련주들 좀 강세를 보였고, 맞습니다. 현대차가 미국에 이제 로봇 AI 연구소 설립한다고 하니까 또 로봇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그리고 수소 관련주들이 오늘도 좀 계속 강세를 나타내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사면 복권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주가가 크게 획기적으로 오르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수소법부터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 네. 인플레 감축법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상당히 수소 관련주들이 오늘도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범한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11%가 넘게 올랐고요. 말씀하신 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이 되면서 소폭 올랐습니다. 한 11시쯤에 이게 발표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잠깐 크게 올랐다가 다시 상승폭을 반납을 했습니다. 오늘 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소식은 잠시 뒤에 양현주 기자의 리포트로 자세하게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업황 부진 이슈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이제 반도체 수요가 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대만 반도체 업체들이 지금 반도체 생산량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렇다 보니까 좀 가격 하락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시간쯤 전에 들린 소식인데 검찰이 네이버를 압수수색했다고요? 맞습니다. 이 검찰이 네이버를 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금 강제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소식이 들립니다. 네이버는 지난 2015년에 이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매물 정보를 카카오에 주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공정위가 지난 2020년 9월에 네이버의 시정 명령과 이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한 바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플랫폼에 대한 사정 당국의 칼날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만큼 투심에는 좋지 않은 영향이라고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를 끝으로 주요 상장사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거의 다 끝이 났습니다. 총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빴습니까? 산업 전반적으로 고물가, 고환율, 그리고 고금리 이렇게 삼중고가 좀 있었는데 비교적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예. 증권사 3곳 이상의 실적 추정치가 있는 상장사 가운데서 오늘까지 2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 전체 184곳입니다. 이 중에 70%, 그러니까 129곳이 실적 추정치보다 같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67개사는 실적 추정보다 좀 낮은 것으로 밑돈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포스코 케미칼과 하나솔루션 같은 어떤 배터리, 태양광 관련주들이 굉장히 예상보다 이 깜짝 실적을 냈다고 할 수 있겠고, 호텔신라, 신세계, 롯데쇼핑 이런 유통주들도 상당히 기대보다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예. 하지만 건설이나 화장품 아니면 화학주 이런 것들은 조금 예상보다 좀 실적이 밑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수출이나 정부 지출보다는 이제 민간 소비로 이끌어가는 시장이다. 2분기가 그랬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유통주가 그런 의미에서 좀 오르지 않았을까 싶고, 건설주 부진은 주로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의 영향이었던 것 같은데, 건설주는 또 이제 가격 전가가 좀 쉽지 않은 업종이다 보니까, 그런데 또 하반기에는 분상제 이슈가 또 해소가 됐다고 하니까 아마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분기 실적을 토대로 봤을 때 경쟁력이 앞으로 좀 기대되는 종목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이제 증권주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 2분기에 5개 증권사가 이 당기 순이익이 7,300억 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이 난 어떤 이런 실적인데 주식시장 부진으로 일평균 거래 대금이 감소를 했고 또 국내외 기준금리 인상에 상품 운용 수익도 줄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대형 증권사들의 경우에는 사업 다각화로 이익 안정성이 높아졌고 또 주주 환원 정책이 활발해졌다는 점도 호재입니다. 이 대형 이 증권사의 주식을 매수할 것을 권하는 어떤 이런 리포트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또 이 게임과 배터리, 바이오 등도 좀 대표적인 어떤 상저하고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상반기에는 안 좋았지만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으로 꼽히는 어떤 이런 종목으로 꼽힙니다. 예. 대표적으로 이 게임 업계를 한번 살펴보면요.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실적이 나빴습니다. 어제 이제 실적을 7개 게임사가 발표를 했는데 이 중에 4곳이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하반기 실적을 좀 우리가 좀 좋게 신작을 내면서 반등을 해보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넷마블과 컴투스, 크래프톤, 펄어비스 모두 하반기에 이 신작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증가분을 메울 만큼의 어떤 매출 증가세를 보이겠다 이런 어떤 호기로운 발표를 하고 있어서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이따가 심층 분석에서 게임주는 더 깊게 한번 짚어보죠. 배터리와 바이오 성장주들이 최근 가파르게 반등하고 있는데 관련 펀드들도 살아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이제 BBIG, 이게 빅으로도 약간 묶이는 배터리와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런 성장주들을 담은 펀드들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연초 대비 수익률은 마이너스긴 한데 최근 한 달간의 2자릿수 수익률을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박찬희 기자의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 BBIG에 주로 투자하는 뉴딜 펀드. 한 달 새 2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하며 전체 46개 테마형 펀드 중 수익률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BBIG와 함께 성장주로 분류되는 IT와 헬스케어 관련 펀드도 각각 6%, 5% 올랐습니다. 이는 전체 시장 상승률을 크게 뛰어넘은 것으로 같은 기간 레버리지 펀드 수익률에 육박하는 성과입니다. 최근 한 달간 성장주 펀드로 637억 원이 순유입되는 등 자금 유입도 발빠르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초 대비로는 여전히 2자릿수 손실을 기록 중인 상황. 증권가에서는 성장주 펀드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물가지표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다소 누그러질 수 있다는 기대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매물이 나오거나 그러기에는 어렵죠. 불확실성이 많이 거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럼 투자 매력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성장성에 대해서 다시 시각을 돌릴 가능성이 높겠죠. 성장주 펀드가 다른 펀드에 비해 낙폭이 상대적으로 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점도 상승 요인으로 꼽힙니다. 증권업계에서는 2차 전지와 바이오 업종에 투자하는 펀드 수익률이 특히 더 빠르게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장주 안에서도 배터리라든지 또 실제 실적이 나오고 임상 모멘텀도 있는 바이오 종목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성장주라고 해서 다 같이 가는 건 아니고 실적에 따라서 좀 다르게 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 이쪽은 저희는 좀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눈에 보이는 결과, 즉 실적의 중요도가 높아진 겁니다. 또한 메타버스나 관련 플랫폼, 기기 등 향후 시장을 주도할 신사업에 투자하는 펀드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네, 어제 정부가 HMM 민영화를 공식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좀 자립할 만하다 이런 판단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정부가 HMM을 이제 홀로서기 하게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HMM은 7조 원이 넘는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기업입니다. 2020년 2분기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 작년에만 영업이익 약 한 7조 원을 내면서 지난 9년간의 영업 적자를 한 방에 만회하는 진기록도 썼습니다. 지난 10일 발표한 올해 상반기 실적도 우수합니다. 매출이 10조 원에 그리고 영업이익은 3조 원입니다. 해운 운임이 꾸준히 오른 덕분인데 이 공적 지원의 목적은 부실 기업의 지원이잖아요. 더 이상 부실하지 않으니까 홀로서기 해라 이런 판단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좀 몸값이 가장 좋을 때 팔고 싶은 법인데 이번 정부 들어선 기조가 아무래도 좀 민영화를 빨리 하는 그런 쪽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스탠스가 좀 달라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인수 후보로는 어디가 꼽힙니까? 공공지분부터 좀 살펴봐야 합니다. HM의 공공지분은 이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 지분이 40% 정도가 있습니다. 또 이 해진공과 산은이 보유한 이 CB가 있는데 전환사채가 있는데 이것을 다 주식으로 전환을 하면 74%가 공공지분이 됩니다. 네. 이 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좀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겠다 이렇게 해수부가 발표를 했고요. 그동안 후보군으로 꼽혀온 기업이 대표적인 게 포스코 그룹입니다. 포스코 그룹은 안에 이 무역 계열사인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있고요. 또 1분기 말을
말을 기준으로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6조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탄도 쥐고 있기 때문에 어떤 후보군으로 꼽히고 또 이 HMM 지분을 잇따라 사면서 3대 주주로 올라선 SM그룹도 유력한 후보군으로 꼽힙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일정에 좀 주목해 봐야 될까요? 뭐 가장 굵직한 뉴스는 아무래도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현지 시각 금요일 하원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을 했죠. 우리 시간으로 주말 중에는 아마 통과가 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친환경 관련 어떤 에너지 관련주들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16일, 그러니까 15일에 한국에 들어와서 16일에 국회에 방문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만난다고 합니다. 국가 차원의 어떤 그 저개발 국가의 백신을 지원하자 이런 정책들을 아마 논의할 것으로 보여서 아무래도 코로나19 관련 어떤 정부 정책이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바이오주의 움직임을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또 끝으로 이 윤석열 정부 처음으로 250만 호 주택 공급 대책 발표, 부동산 정책이 나옵니다. 민간 재건축, 민간 재개발에 대한 어떤 이슈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증시 프리즘 배성재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단행한 첫 특별 사면은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에 중점을 뒀습니다. 정치인은 제외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경제인들을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문성필 기자입니다. 이번 특별 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 사면은 경제 위기 극복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를 살려달라는 기대가 담긴 겁니다. 이번 광복절 사면 대상 선정 과정에도 이런 기조가 반영됐습니다. 1,693명이 사면됐는데 주요 경제인을 비롯해 노사 관계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특히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된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정부의 기대감이 큽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4명입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에게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 위기 극복을, 장세주 회장과 강덕수 전 회장에게는 경제발전 동참 기회 재부여를 각각 복권, 사면 이유로 든 것도 이런 배경에서입니다. 다만 막판 사면 최소화 방침에 따라 당초 거론됐던 박창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은 제외됐습니다. 노사 통합을 위한 주요 노사 갈등 사건 관계자도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 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입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5년간 취업이 제한돼 경영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오늘 복권으로 족쇄가 하나 풀렸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 투자와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현주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인한 복권 결정에 대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경제에 힘을 보태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사면 복권 사유와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이 부회장의 포부입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형기를 마쳤지만 5년간 취업 제한 규정을 적용받아 왔습니다. 이번 복권으로 경영 공백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이 부회장이 구상한 유삼성 구축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반도체 수요 둔화 등으로 삼성전자의 주력 사업 수익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 5G, 로봇 등 신사업에 대한 투자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SK, LG, 현대차 등 국내 기업들이 활발하게 M&A 성과를 거두는 동안 삼성전자의 M&A 시계는 지난 2017년 하만 인수 이후로 멈췄습니다.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로 124조 원에 달하는 현금성 자산을 활용한 대규모 인수합병에 속도가 나는 것은 물론
인사혁신과 조직 개편 등 내부 역량 강화에도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삼성그룹이 지난 5월 발표한 450조 원 규모의 투자와 8만 명 신규 고용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삼성물산 합병재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공판 등이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경영활동 제약이 추가로 따를 수 있다는 점은 한계로 꼽힙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역시 이번 사면으로 그룹 재건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과 유통, 화학 같은 주력 사업은 의사결정 구조를 단순화시키고 바이오와 모빌리티 등의 신사업 분야에 투자를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규모는 121조 원, 한 해 벌어들이는 매출은 65조 원에 달하지만 롯데의 현재 상황은 한마디로 잃어버린 5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인 신동주 전 롯데그룹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한한령에 따른 중국 사업 철수 등 대내외 약재가 줄지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롯데지주 주가는 지난 5년간 3분의 1 토막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에 신 회장이 포함되면서 그동안의 경영활동 제약이 해소된 점은 그룹 운영 차원의 긍정적입니다. 범국가적 경제 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극적인 기술 투자와 고용 창출로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엄선된 사면을 통해서 다시금 경제 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신 회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해소됐지만 롯데그룹이 위기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롯데의 주력 사업이 인플레이션에 취약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신 회장은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자 기존 비즈니스 유닛 체제의 의사결정 구조를 단순화한 산업군 체제로 바꿉니다. 바이오와 헬스케어, 모빌리티 등 신사업 분야에 5년간 37조 원을 투자하고 고용 확대에도 나설 전망입니다. 글로벌 현장 경영 행보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낸 롯데가 어떤 변화를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국내 주요 게임사들의 2분기 실적을 보면 수익성 둔화 상황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게임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저하와 함께 지난해부터 이어진 인건비 상승이 요인으로 보이는데 다행히 하반기 반등의 모멘텀 없지 않다고 합니다. IT바이어부 신동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먼저 NC소프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 어땠나요? 네, 일단 NC소프트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자면 이 리니지 W로 인해서 선방한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적을 좀 더 세세하게 살펴보면은 2분기 영업이익 1,23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9%가량 올랐습니다. 지난해보다 실적은 상승했으나 리니지 시리즈의 매출 감소로 전분기랑 비교했었을 때는 실적은 큰 폭으로 줄었는데요.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또 전분기와 비교해보면 각각 20%, 50%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 리니지 W의 매출 안정화와 리니지 2M의 매출 감소로 모바일 게임 매출은 전분기 대비 26% 정도 감소를 했는데요. 네. 결국 뭐 단순 수치로 봤었을 때 실적은 성장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성장세는 둔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니지로 선방은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리니지 때문에 또 성장세가 둔화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제 또 주로 주요 게임사들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예. 전반적으로 좀 어땠습니까? 지난해 보면은 게임사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게임을 많이 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예. 게임사들 실적이 급성장한 게 사실인데요. 네. 하지만 이제 올해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게임사가 증권가 예상치보다는 좀 기대 이하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이 컴투스를 비롯해서 7개의 게임사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7개의 게임사 가운데 무려 4곳이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렇다 할 신작이 없는 가운데 인건비를 비롯한 영업 비용 부담이 컸는데요. 이 네오유즈를 제외한
제외한 모든 게임사들이 영업 손실을 냈거나 또 영업이익 감소를 나타냈습니다. 이 적자를 낸 회사를 살펴보면 넷마블이나 컴투스홀딩스, 데브시스터즈, 펄어비스 총 4곳에 달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게임 개발사들 인건비 얘기는 지난번에 심층 분석에서도 저희가 다뤄보긴 했는데 실제로도 실적에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이게 인건비가 얼마나 증가했길래 그러는 겁니까? 작년에 나온 수치들을 보면은 평균적으로 적게는 1,000만 원, 또 많게는 그 이상 인건비를 올렸다 이런 뉴스들 보셨었을 텐데요. 주요 게임사들 인건비를 살펴보면요, 평균 20에서 30%가량 올랐습니다. 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컴투스입니다. 이 보시면은 이 컴투스의 경우 지난해 2분기 256억 원에서 올해 385억 원으로 50%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이 넷마블도 20% 넘게, 또 펄어비스도 약 10% 정도 올랐습니다. 그렇구나. 결국엔 이 업계에서는 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투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결국엔 이번 실적에서 봤듯이 인건비 상승으로 이 기업의 실적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일단 게임사들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대규모 채용은 없고 또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연봉을 올려주는 건 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말씀해 주신 대로 인건비도 나름의 투자 아니겠습니까? 일단 투자한 만큼 성과가 있다면 또 실적 개선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반기에 그러면 좀 기대해 볼 만한 신작이 있을까요? 대다수 게임사들이 하반기에 좀 다수의 이제 신작들을 내놓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컴투스 같은 경우에 오는 16일 이 대표 IP의 후속 기대자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이라는 게임을 국내 서비스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실적 성장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는 11월에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에도 출시할 예정이고요. 2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또 연내 모두의 마블을 비롯해서 모두 6개의 신작을 출시하고 또 크래프톤 역시 하반기에 출시될 신작의 글로벌 마케팅 확대에도 주력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이런 신작 기대감 때문인지 게임사들 최근 한 달 새 주가는 연초와는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주요 게임사들 주가가 요즘 어떤지 임동진 기자가 지금부터 자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들어 게임사들의 주가는 추풍 낙엽이었습니다. 위메이드의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말 17만 7,900원이었던 주가는 오늘 6만 9,300원으로 떨어졌는데요. 이 하락폭은 61%에 달합니다. 지난해 11월 고점과 비교하면 낙폭은 70%대로 더욱 커집니다. 이건 비록 이 위메이드의 그 실적 악화 또 그런 다른 그 글로벌 기술주의 낙폭에 따른 그런 영향이 큰데요. 이런 상황은 비단 위메이드만의 일은 아닙니다. NC소프트와 넷마블, 또 컴투스, 크래프톤 등은 이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역시 이 게임사들의 주가가 부진한 건 이 신작 부재, 또 말씀드린 이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기술주 급락이 크게 작용했는데요. 하지만 분위기는 최근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새 NC소프트는 8%, 또 크래프톤과 컴투스, 카카오게임즈는 10% 이상 주가가 뛰었습니다. 위메이드의 경우에는 특히 21%나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2분기 긍정적 실적과 신작, 또 블록체인 등 신사업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상반기 낙폭이 컸던 만큼 신작 흥행에 성공하면 주가 반등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기대도 나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선호주로 3M 등 전통 강자 중에서는 NC소프트를, 신흥 강자 중에서는 카카오게임즈를 꼽고 있습니다. NC소프트는 낮은 밸류에이션, 또 신작 TL 출시 기대감, 그리고 카카오게임즈는 지난 6월 출시했죠. 우마무스메 매출 확대, 또 내년에 출시하는 이 다수 신작의 이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분석입니다. 네, 임동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신 기자, 이 증권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두 곳이 NC소프트 그리고 카카오게임즈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NC소프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NC소프트 하면 어떤 게임이 가장 먼저 생각나시나요? 리니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NC소프트의 경우 이 리니지 시리즈의 힘이 워낙 막강하죠. 이 어른들조차 이 게임을 하는 게 아마 리니지 시리즈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같은 경우에 돈을 지불하는 경우에도 많게는 1억 원까지 지불을 하면서까지 아이템을 사면서 이제 리니지 게임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리니지라는 막강한 IP가 있기 때문에 증권가
주주들과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리니지라는 강력한 IP가 하반기 실적을 방어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2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이제 리니지만 놓고 봤었을 때 이 리니지 W가 약 매출이 2,200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리니지 M은 1,400억 원, 리니지 2M이 약 960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올해 2분기 이 NC소프트의 매출이 6천억 원인 것을 감안했을 때 절반 이상이 이 리니지에서 나왔다 이렇게 네.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당초 하반기 출시 예정이던 PC 콘솔 기대작인 TL이 내년 상반기 출시로 늦어진다고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신작 부재가 하반기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냐 뭐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은 이 최근에 이제 리니지 이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서 뭐 하반기까지는 분위기를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카카오 게임즈는 어떻습니까? 사실 카카오 게임즈의 신작이 예상외로 선전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게임을 같은 경우는 이제 MMORPG 게임이라고 그러죠. 그 게임이 상당히 대다수를 이뤘었는데 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캐릭터를 수집하는 이른바 서브컬처 장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게임이 바로 우마무스메라는 게임인데요. 예. 이게 단시간에 또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출시 후 이 꾸준하게 구글과 애플 앱마켓에서 매출 약 한 5위권 안에 상당히 오랜 기간 머물렀었는데요. 하반기부터는 여기에 더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모바일 PC와 더불어 이 블록체인 게임까지 다양한 생태계를 펼치는 부분을 이제 시장에서는 카카오 게임즈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 게임즈를 이제 신흥 강자로 본다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네. 카카오 게임즈는 원래는 그러면 위상이 어느 정도에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그냥 워낙은 뭐 그래도 어느 정도는 게임사에서 뭐 어느 정도 위치는 했었지만은 워낙 게임사 하면은 3N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NC 소프트라든지 넷마블, 넥슨이 워낙 유명했을 뿐 그 이외의 게임사들 같은 경우를 봤었을 때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었는데 또 3N을 제외하고는 뭐 위메이드라든지 뭐 컴투스라든지 뭐 다양한 게임사가 있지만은 최근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조금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군요. 요즘 이제 게임사들하고 좀 연결을 지어서 생각해 보는 게 이제 블록체인 쪽인데 네. 이쪽은 지금 그럼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잘 가고 있나요? 사실 뭐 게임사들이 이제 미래 신성장 사업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 사업입니다. 이 블록체인 사업 자체가 게임사들이랑 상당히 연관돼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엊그제 이제 아시아 블록체인 행사 중에서 가장 큰 행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블록체인 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곳이 바로 위메이드입니다. 이 한 블록체인 컨퍼런스에서 위메이드가 이제 블록체인 사업과 관련해서 발표를 했는데 3년 안에 모든 게임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운영한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뒤어서 컴투스 또한 이 자체 블록체인 메인넷을 만들면서 위메이드와 함께 빠르게 이제 블록체인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이 블록체인 게임사에서도 물론 연관이 많지만 블록체인 사업 자체가 사실 초기 단계이고 이와 관련해 이제 실질적인 수익이 나지 않는 만큼 뭐 이와 관련해서 평가는 또 증권 업계에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하지만 뭐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게임사의 경우 이 블록체인 사업과 워낙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 또 최근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이 웹 3.0 시대라고 하죠. 이 보통 이제 참여를 하고 뭐 공유를 하는 것이 특징인 이제 2.0 시대와 다르게 뭐 워낙 인터넷상에서 엄청난 양의 정보에서 이 필요한 정보를 이제 맞춤형으로 이제 얻는다 하는 이제 의미가 웹 3.0 시대인데 앞으로 이제 게임사 방향이 웹 3.0인 만큼 뭐 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게임사들의 블록체인 하면은 아무래도 좀 떠올리게 되는 게 이제 P2E 방식, 네. 플레이 투 원 방식이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뭐 안 된다고 하지만 뭐 수출도 할 수 있고 뭐 기회는 뭐 많다 보니까 예. 우리 국내 게임사들도 앞으로 뭐 P2E 사업에도 좀 진출하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오늘 NC소프트 CFO가 밝힌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P2E 모델은 추구를 안 한다. 네. NFT의 어떤 게임 전목만을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 겁니까? 뭐 사실 이 P2E라는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뭐 게임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번다 뭐 이런 의미인데 사실 업계에서는 우스갯소리로 P2E 게임을 하는 것이 이제 게임사들이 대표 게임이 없기 때문에 뭐 차선택으로 이제 P2E 게임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대표 IP 리니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굳이 이제 P2E 게임을 하지 않더라도 뭐 자체 IP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제 리니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블록체인 사업으로 나가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P2E까지는 이제 살펴보지 않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게임사에게 있어서는 이제 블록체인 사업은 방향은 맞기 때문에
뭐 NC소프트 입장도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당초에 이제 생각했던 거는 이제 블록체인과 연관을 지어서 게임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나아가는 것이지 이제 P2E 단순히 이제 1차원적인 돈을 버는 게임을 만들지는 않겠다. 뭐 이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콘텐츠에 집중하겠다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오늘 분석 제목과 해시태그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유튜브는 신작 효과, 하반기 반등 노리다로 정하고요. 해시태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좀 가자, 신작 너만 믿는다로 하겠습니다. 네, IT 바이오부 신동호 기자였습니다. 네, 한국전력이 오늘 올 상반기 14조 3천억 원 적자라는 사상 최악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산업부 송민하 기자와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기자, 사실 뭐 영업 손실 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부터 사실 적자 계속해서 이어져 왔으니까요. 근데 이번에 좀 심각한 게 1년 만에 14조 원 넘는 손실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한전이 발표한 이 실적을 좀 살펴보면은 실적에 따르면 올 상반기 영업 손실은 14조 3,033억 원이었습니다. 네. 지난해 상반기 영업 적자가 1,873억 원이었으니까 무려 14조 원 넘게 적자 폭을 더 키운 겁니다. 네. 이는 한전이 설립된 지난 1961년 이래 사상 최악의 손실인데다가 오늘을 기준으로 이 한전의 시총 규모를 살펴보면 14조 1,800억 원이었거든요. 이를 더 웃도는 수준의 손실이었습니다. 예, 지금 뭐 시총보다 큰 규모의 손실을 냈다 이런 얘기인데 뭐 국제 정세도 있고 이해는 하지만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1년 만에 이렇게 급격하게 상황이 안 좋아진 거잖아요. 이유를 네.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손실 규모가 조금 더 급증한 가장 큰 이유로는 이 한전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수입에 해당하는 전기 판매 수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 5천억 원이 증가했는데요. 이 지출에 해당하는 연료비와 또 전력 구입비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16조 5천억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네. 연료비와 전력 구입비가 늘어난 이유로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기를 생산하려는 데 쓰이는 이 발전 원료인 LNG나 유연탄 가격이 전년보다 각각 132%, 또 221%가 오르면서 이 영향이 더 컸습니다. 많이 오르긴 했네요.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러면서 한전 측은 국제 연료 가격 이 상승 등에 따른 이런 원가 변동분을 이제 전기 요금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서 상반기 큰 폭의 적자가 발생했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라고 진단을 하면서 예. 단지 이 기업의 경영 악화와 또 생존 문제가 아닌 이 국가 이 전력 생태계 전반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한전 같은 경우는 이미 3분기에도 전기요금 인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앞으로 또 추가 인상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다. 이렇게밖에 예상을 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전기요금은 인상은 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난 6월 한전은 이제 올 3분기부터 이 전기요금을 킬로와트 시당 5원을 올리기로 이제 합의한 바가 있는데요. 예. 이를 4인 가구 월 평균 이 전기 사용량인 307킬로와트시를 좀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4인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은 한 달에 1,535원씩 더 늘어나는 셈입니다. 오늘 이 한전이 발표한 자료를 좀 살펴보면 이 전기요금을 올 초부터 올렸어야 했지만 이 국민의 부담을 고려해서 상반기까지 좀 미뤄왔다라고 밝힌 바도 있거든요. 예. 양보할 만큼 충분히 양보했다라는 의미로 이제 받아들여지고요. 예. 전기요금이 킬로와트 시당 1원씩 인상이 될 때마다 한전은 약 5천억 원의 추가 이익을 더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3분기부터는 킬로와트 시당 이 5원 인상분을 반영을 하면 이제 1조 3천억 원 가량의 적자를 좀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연료비는
4분기인 10월부터 이제 4.9원이 더 인상될 예정이라서 4분기에 가면은 이제 킬로와트 시당 16.8원이 더 오르게 되고요. 예. 이를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좀 살펴보면 이제 전기요금 부담은 가구당 5,000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어쨌든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는 게 1조 3천억 원 가량이라는 건데 적자가 지금 쌓인 게 14조입니다. 이게 단순히 전기 요금만 올린다고 해서 해결이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물론 뭐 국제 정세도 고려해야 되고 또 살펴야 될 상황이 많긴 하지만 정부라든지 한전에서 좀 얘기하는 또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한전 측에서는 이제 가지고 있는 자산을 좀 매각하는 부분으로 어떻게 보면 적자폭을 좀 줄여야겠다라는 예.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한전의 어떤 그 의정부 변전소 부지 등을 매각을 해서 약 3,9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는 등 이 상반기에만 1조 8천억 원 가량의 자구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하반기에는 이 한전기술이 보유한 지분을 매각을 하거나 또는 필리핀 합자회사분의 어떤 그 지분을 매각을 통해서 2025년까지 모두 6조 원 이상의 자구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적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에너지 원가를 낮추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인터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전의 대규모 적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재료 급등과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이유가 큽니다. 원가가 반영될 수 있는 요금제를 정착시키고 원자력 비중을 늘리는 등 에너지 원가를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이 상태로는 이제 올 하반기까지 한전 누적 적자가 20조 원을 넘길 수 있어서 이 한전의 자구 노력과 함께 좀 원전 가동과 같은 어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예, 그렇네요. 근데 오늘 좀 주가 얘기도 한번 다뤄보고 싶은데 일단 이렇게 뭐 사상 최대 적자다 이렇게 발표가 났음에도 주가는 사실 미동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승해서 마감을 했는데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먼저 이 종가를 좀 살펴보면 오늘 종가가 22,100원을 기록했어요. 이는 전날보다 이제 1.38%가 더 상승해서 마감한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미 이런 악재들이 어떻게 보면 좀 선반영이 많이 돼 있다라고 보는 상황이었고요. 네. 3분기부터는 이제 전기요금이 인상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한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실적이 조금은 더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국제유가라든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원자재 가격들도 조금 이전보다는 상황이 조금은 안정화 흐름을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으로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단기에 또 단순히 해결될 문제들이 아닌데요. 뭐 정부도 대책 마련에 힘을 더 쏟아야겠지만 지금 상황 국민과 정부 모두 합심해서 좀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 송민아 기자였습니다. 삼성이 선도해온 폴더블 카테고리의 4세대 폴드와 플립을 전 세계 고객분들께 알리기 위해 새로운 하이브리드 언팩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언팩을 통해 고객분들은 갤럭시 브랜드의 정신과 에코시스템을 직접 경험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삼성전자 미국서 이미 1.5조 인센티브 받았다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에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면서 현지 당국으로부터 현재까지 약 12억 달러, 우리 돈 1조 5,600억 원 수준에 달하는 세제 혜택을 얻어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오스틴 아메리카 스테이트먼에 따르면 이 삼성전자는 미국 반도체 공장 신규 투자 계획을 내놓으면서 이런 혜택을 받았는데 이는 전체 투자 금액 22조 원의 약 7%에 달합니다. 현재 미국은 텍사스주, 윌리엄슨 카운티, 테일러시 등 각 행정구역에 따라서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최근 총 250조 원을 들여 11곳의 반도체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는 중장기 계획을 텍사스주에 제출했고 이를 통해 텍사스주가 올해까지만 운영하는 챕터 313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했다고 합니다. 이 삼성전자가 앞으로 실제 이 투자를 단행하게 된다면 바로 이 챕터 313 세금 감면만으로 6조 원이 넘는 금전적 지원을 얻게 될 거란 전망입니다. 헌데 이건 현재 미국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지원법과는 별건의 지원이어서 앞으로 삼성전자가 추가로 지원받는 인센티브를 모두 합친다면 공장 투자에 들이는 금액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는 효과가 있다고 현지 외신은 분석했습니다. 네, 반면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못 받을까 봐 걱정하는 업종도 있습니다. 바로 완성차 업체들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한국산 전기차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미 하원에 의견서를 전달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밤 하원 통과를 앞두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전기차 구매할 때 신차는 최대 $7,500, 중고차는 최대 $4,000를 세액 공제해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전기차 보조금 한도를 기존 업체별 연 20만 대에서 아예 없애는 파격적인 계획인데 문제는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한해서만 보조금을 준다는 겁니다. 이 세액공제 혜택 중 절반은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채굴되거나 또 가공된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여야 주고 나머지 절반은 북미에서 생산되고 조립된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여야 준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모든 전기차는 국내에서 생산해서 해외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시행되면 대미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협회는 한국산 제품과 미국산 제품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한미 FTA 조항에 따라 한국서 제조되거나 조립된 전기차라도 세제 혜택을 달라 이런 입장입니다. 또 한국은 미국산 수입 전기차에도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한국 차 업체들은 지난 30년간 130억 달러 이상 투자를 통해 미국인 10만 명 이상을 고용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서울의 아파트 매수 심리가 더 얼어붙었다는 소식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14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 지수는 전주보다 0.2포인트 하락한 84.4를 기록했습니다. 이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낮으면 낮을수록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특이한 사실은 아파트 매물이 줄고 있는데도 그렇다는 점입니다. 이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오늘 기준 6만 1,800건인데 지난달 21일 6만 4천 건 수준에서 오히려 3.6% 줄었습니다. 한창 증가 추세던 아파트 매물이 다시 줄어들기 시작한 건 정부가 다주택자 종부세 폐지 같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물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 심리는 더욱 나빠지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지금의 이 주택 시장이 매물의 수급보다는 금리와 경기 침체 그리고 소비 심리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마지막 소식도 살펴보죠. 마지막은 업그레이드 성공한 이더리움입니다. 가상자산 시총 2위 이더리움 가격이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는 9월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어젯밤 이더리움은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 시스템을 전환하는 업그레이드의 마지막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이 작업 증명은 고성능 컴퓨터로 복잡한 수학 연산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채굴 작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막대한 전기가 소모되지만 이 지분 증명은 이와는 달리 전기를 소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이더리움에 사용되는 전력량은 연 113테라와트시로 네덜란드의 1년 전력 사용량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코소보나 카자흐스탄 같은 나라들은 전력난을 우려해서 이 채굴자들을 추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나 기존 작업 증명 방식은 1초에 거래 15건을 처리하는 게 고작일 정도로 효율이 좋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이더리움 기반의 게임 거래가 마비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지분 증명 방식은 전력 사용량이 99% 줄고 거래 처리 속도도 초당 10만 건에 이를 정도로 빠르다는 설명입니다. 이 개발자들은 늦어도 오는 9월 20일경에는 지분 증명으로의 완전한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지만 기존의 작업 증명이라는 방식이 전력 소모를 많이 하는 이유가 탈중앙화라는 블록체인의 특성을 구현하기 위함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새로 바뀌는 방식이 이런 특성을 지켜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나온 주요 경제 소식들 정리해드렸습니다. 침수 피해 차량이 늘어나면서 현재까지 집계된 손해보험사들의 피해 규모가 1,4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건 차량만 계산한 거고 이 주택이나 농산물 피해까지 더하면 손해 규모는 훨씬 더 커질 전망입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수도권과 충청지방을 휩쓴 집중호우로 5일간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피해만 10,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 지역의 폭우로 고가 외제차들이 무더기로 침수되면서 현재 12개 손보사의 자동차 추정 손해액만 1,500억 원에 육박합니다. 지난 2002년 강원 지역을 휩쓸었던 태풍 루사나, 이듬해 엄청난 피해를 남겼던 태풍 매미로 인한 자동차 피해보다 훨씬 더 큰 규모입니다. 문제는 자동차뿐만이 아닙니다. 집중호우로 주택은 물론 충청지방에 내린 비로 농작물 피해까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손보사들의 추정 손해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실제 손보사들은 태풍이나 폭우 등에 따른 재해를 보장하는 농작물 재해보험과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 특약, 재물 손해를 보장하는 재산종합보험 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당장 사용해야 하는 자동차와는 달리 주택이나 농작물 피해에 대한 피해 접수는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손해액이 얼마나 커질지는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게 보험사들의 설명입니다. 자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침수 나오고 하면 청구가 이제 바로 들어오잖아요. 차를 운행하고 다닐 수가 없을 테니까. 근데 농작물이나 이런 것들은 이게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났을 때 청구들이 조금 들어와요. 지금도 아직 비가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중호우로 악화된 손해율은 손보사의 주가로도 직결됩니다. 실제 집중호우가 시작된 지난 8일부터 손보사들의 주가 하락이 이어졌고 손보 대장주인 삼성화재는 이날도 0.99% 하락한 20만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 더 많은 비가 예고돼 있고 침수 피해 규모 역시 확대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만큼 손보주 역시 주가 하락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우리금융그룹은 기부금뿐만 아니라 피해 발생 직후부터 긴급 구호키트와 급식 차량을 지원하고 피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빠른 재기를 위한 피해복구 특별금융 지원안도 실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취재민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금융 전 그룹사는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고웨스트 시간입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이지호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 에너지주의 운명이네요. 네, 맞습니다. 7월 CPI에 이어서 PPI까지 상승폭이 좀 둔화된 모습이었죠. 네. 그렇지만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 정말 정점을 찍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번 지표의 하락세는 에너지 가격에 기인했던 만큼 유가가 상승할 경우 언제든지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락세를 보이던 유가 다시 $100를 향해 가는 모습이죠. 이에 따라서 에너지주의 희비도 엇갈리는 모습인데 오늘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유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지 간밤에 에너지주들이 굉장히 잘 가더라고요. 네,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에너지주만 나홀로 랠리를 보였습니다. S&P 500 섹터에서 보면 에너지가 3.19%나 올랐고요. 대본에너지가 7.3% 급등한 것을 비롯해서 코로노필립스나 옥시덴탈 등이 상승을 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죠. IEA가 올해 세계 석유 수요 전망치를 높여 잡은
잡으면서 유가가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가 됩니다. IEA는 이전 그 예측보다 하루 38만 배럴 증가한 하루 9,970만 배럴로 전망을 했는데 예. 천연가스 가격이 사상 최고를 기록해서 일부 국가들이 가스 대신 석유 사용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전망치를 상향한 이유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상승세는 원유 수요가 늘면서 좀 유가가 오를 거다 이런 전망이 좀 반영이 된 거네요. 네, 여기에 뭐 휘발유 재고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도 유가 상승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 EIA는 현지 시각 10일 지난주 휘발유 재고가 497만 8천 배럴 급감했다고 밝혔는데요. 예. 이는 올해 최대 감소폭으로 휘발유 수요가 예상보다 컸다는 의미겠죠. 원자재 정보업체 K플러의 매트 스미스 수석 원유 애널리스트는 모두 휘발유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을 주시했던 만큼 휘발유 수요 반등은 사람들을 안심시킬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아까 살펴봤지만 유가가 분명히 떨어지던 추세였는데 다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었는데 왜 다시 올라가는 걸까요? 네, 일단 뭐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배럴당 뭐 100달러를 웃돌았죠. 3월까지만 해도. 그랬던 국제유가가 이달 들어서 80달러대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그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급 부족이 가격을 좀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서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수요가 주는 만큼 유가가 하방 압력을 받는 것도 사실이죠. 실제로 석유 수출국 기구죠. 오펙은 IEA와 다르게 올해 세계 석유 수요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이전 예측치보다 하루 26만 배럴 낮춘 하루 1억 3만 배럴로 내려잡은 건데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근데 에너지주들 주가가 좀 보여줬지만 어쨌든 가격에 좀 상승 기조에 좀 기대감을 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월가에서는 그러면 유가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뭐 앞서 엇갈린 수요 전망치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IEA가 수요 전망치를 상향했고 오펙은 전망치를 하향했지만 이 낮춘 오펙의 수요 전망치가 더 큰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요에 대한 우려가 크다. 아직까지 이렇게 단정 짓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공급 쪽에서도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잠재적 리스크로 남아 있습니다. 또 미국의 전략적 비축유 방출도 올해 가을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공급이 감소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인지 월가에서도 여전히 유가 상승세를 점치는 의견이 많습니다. 딜로이트의 에이미 크로니스 화석 연료 분석가는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이벤트가 원유 가격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면서 우리는 휘발유 가격이 코로나19 사태 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했고요. 골드만삭스의 원자재 글로벌 책임자인 제프 커리는 중국의 봉쇄 조치 해제로 원유 수요가 전반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면서 하반기 수요가 늘면서 유가는 다시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유가 전망에 대해서는 좀 다소 엇갈리는 시선들이 있지만 유가 상승세 전망 현재로서는 조금 더 우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주가도 사실 이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에너지주들 그러면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에너지주 하면 요새 핫한 게 워런 버핏입니다. 예, 전해주셨잖아요. 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최근에 하락장 속에서도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의 주식을 계속해서 매입해서 지분율을 20.2%까지 좀 끌어올렸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뭐 옥시덴탈 외에도 쉐브론 같은 에너지주 비중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도 옥시덴탈 지분을 대거 확보한 버크셔 해서웨이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투자는 에너지주에 대한 믿음이 반영된 결과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야데니 리서치가 발간한 2022년 S&P 500 섹터별 실적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맨 위에 있는 빨간색 점선이 에너지 섹터에 해당이 되는데요. 지난 11일 기준으로 S&P 500 에너지 섹터가 연중 40.3% 올라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다른 섹터와 크게 차이를 보였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도 에너지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사비타 수브라마니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전략가는 미국의 낮은 공급과 가속화되는 수요 그리고 전쟁의 혜택을 받는 에너지주에 대해서 비중 확대를 유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워렌 버핏이 선택한 옥시덴탈 이외에도 좀 어떤 종목들 주의해서 보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뭐 금융정보업체 팀랭크스가 매수할 만한 2개의 에너지주를 좀 추천을 했습니다. 바로 미국 최대 석유 기업인 엑슨모빌과 미국, 영국, 독일 다국적 화학회사인 린데 PLC가 그 주인공인데요. 두 회사 모두 10년 이상 배당금을 지급해왔고 단기적으로 두 자릿수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월가의 투자 의견도 매수가 지배적으로요. 엑슨모빌과 린데 PLC 주가 모두 평균 목표 주가가 지금 주가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 웨스트 글로벌 콘텐츠부 이지우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 국민연금의 대체 투자 자산이 처음으로 200조 원을 돌파했다는 기사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의 대체 투자 약정 금액은 총 204조 4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0조 3천억 원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채권과 주식을 다 합하면 전체 투자 자산은 798조에 이릅니다. 특히 지난해 국민연금은 국내 부동산 투자금을 5천억 원 줄이고 해외 부동산을 3조 4천억 원 늘렸다고 합니다. 또 인프라 투자도 3조 원 늘렸고 멀티에셋에 처음으로 1조 8천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멀티에셋은 여러 유형의 자산을 동시에 보유하는 것으로 모건 스탠리와 올스프링, 또 블랙록 펀드에 각각 6천억 원씩이 투자됐다고 합니다. 한편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404개의 사모펀드에 52조 6천억 원의 금액을 집행했는데 가장 선호한 해외 운용사로는 칼라일이 꼽혔다는 기사입니다. 네, 다음으로 현대모비스가 5개 자회사로 쪼개진다는 기사입니다. 현대모비스가 모듈과 전동화, 에어백, 램프, 셰시 등 5개 생산 부분을 각각의 자회사로 분리해 슬림화하는 작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R&D와 투자, 애프터 서비스 사업부는 기존 본사에 남기고 투자가 필요한 배터리와 반도체 등도 캐시카우인 AS 부문에 남겨 함께 가기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대규모 개편의 이유는 노동 리스크 분산에 있다고 합니다. 생산 부문에서 파견 근로 등 이슈로 잡음이 일면서 자회사화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8천여 명의 직원이 자회사로 넘어가는 만큼 노조가 반발할 수 있다는 점은 변수로 남아있다는 기사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폭우 여파로 밥상 물가가 고공행진하는데 한우 가격만 나홀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지난달 한우 지육 평균 도매가는 킬로그램당 18,817원으로 한 달 전보다 10.5% 하락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9월 최고가를 찍은 뒤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락세의 이유는 공급 과잉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우 사육 두수는 지난 6월 기준 356만 4천 마리로 1년 새 4.8% 늘어났는데 2020년부터 한우값이 오르자 농가들이 사육을 앞다퉈서 늘린 결과라고 합니다. 이 물가가 전반적으로 치솟다 보니까 가격이 아직까진 버텨내고 있지만 가격이 더 내리기 전에 도축을 서두르는 농가가 늘어나면 본격적으로 내림세를 보일 공산이 크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폭우로 모두가 지치고 고통받은 한 주였습니다. 생명과 재산 피해를 입으신 가정에는 애도를 표합니다. 오늘 서울 하늘에 모처럼 드리워진 햇살처럼 피해가 하루빨리 수습되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